자, 오늘은 그 22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오네요. 아니, 수업하는 목요일 날은 그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비가 적당히 오면 그 풍년되는 데는 아주 좋으니까 뭐 나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참 성장기이니까 비가 간간히 내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제 22강인데요. 글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들도 글 쓰는 게 제일 어렵죠? 네, 어려워요. 특히 시는 더욱 어렵습니다. 네. 원래 글쓰기는 생각과 논리, 또 그런 를 통제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문학 글쓰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배우지 않아도. 근데 시는 좀 배워야 됩니다. 시는요,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인 사람은 시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법은 오히려 또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사물이나 본질의 내면을 느낌과 감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감각과 느낌과 감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들이 쓴 시를 많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시쓰기와 형식이라는 틀을 버려라. 그런 주제로 선생님들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즐거운 시쓰기가 되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 이런 말 했어요. 시는 설명하지도 않고 표상하지도 않으며 단지 보여줄 뿐이고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시는 어떤 것을 감성이나 느낌의 축약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느낌과 감성 이걸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고민입니다. 요즘 시대는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내야 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도래했습니다. 시는 옹달샘과 같다. 옹달샘, 자꾸 작은 샘 아니겠습니까? 쓰면 쓸수록 나와요. 그래서 우물도 너무 오랫동안 그냥 쓰지 않고 놔두면은 폐공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구멍이 막혀요. 물 나오는 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우물도 정기적으로 퍼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옹달샘 같이 예를 들면 옹달샘도 계속 뭔가가 사용을 해줘야 돼요. 시는 옹달샘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결국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루에 단 한 줄이라도 시 쓰는 습관을 가지자. 시뿐만 아니라 글쓰기에 있어서는 단 한 줄이라도 꼭 써봐야 됩니다. 생활이 시와 같으면 호기심이 증가한다. 우리 생활을 하면서요, 저건 어떻게 생겼지? 또 저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꿰뚫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은 우리 그렇잖아요. 새롭거나 신기한 그런 것에 끌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지 않고 적당히 생각하다가 적당히 말으면 정말 글도 적당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뛰어넘으려면 정말 확실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글을 한 달간 안 썼다, 내가 바빠서 안 썼다 그러면 2달간을 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그 전으로 돌아갈 말똥해요. 하루에 꼭 정말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을 한번 들어볼 시가 있는데요. Y거나 Y입니다. 이 시를 우리 모처럼 오셨네요. 문영미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Y거나 Y 유지소. 나무는 모두 Y거나 Y.
일평생 새총을 만든다. 떡잎부터 고무까지 나무는 나무로부터 새를 날려 버리기 위해 Y거나 Y 새총 전문 제조자가 되었다. 새는 나무의 도플갱어. 이것은 나만 아는 사실. 새는 나무의 육체로부터 유체 이탈한 나무의 영혼. 이것은 나무만 알고 새는 모르는 사실. 나무는 영원히 육체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배자처럼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정식 탁자 같은 나무에게 새는 일종의 접이식 의자 같은 것이다. 나무 이전에 새가 있었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단언컨대 새는 나무 이후에 있었다. 새. 나무에게 새는 뿌리를 탈출한 나무이다. 나무. 새에게 나무는 뿌리를 박은 새이다. Y거나 Y. 공중에 떠있는 새의 은자 부호. Y거나 Y. 공중에 떠다니는 나무의 부표. 새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나무의 둥지를 틀고, 나무는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새를 날린다. 새는 나무로 돌아오는 힘으로 일생을 살고, 나무는 새를 날려버리는 힘으로 일생을 산다. 새가 영원히 나무로 돌아오지 않을 때 나무는 비로소 완전한 나무가 된다. 아, 네. 좀 깁니다. 좀 길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생각 없이 이 시를 읽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집중해서 이 시를 읽으면 굉장히 잘된 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Y거나 Y예요. 소문자 Y 또 대문자 Y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흔히 관찰을 하면요. 반드시 이렇게 가지가 분지되어 있어요. 네. 가운데서 이렇게 보통 두 개의 그 가지로 나오거나 5개로 나오거나 또 뭐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위에서는 숲을 이루죠. 이 시는요, 생활의 호기심 또 세밀한 관찰력을 가지고 참 끈질기게 써 내려간 시입니다. 근데 이제 시를 읽기 전에 하나 꼭 알아둬야 할 그 부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세미콜론, 마침표와 쉼표가 있어요. 마침표와 쉼표 합성 이렇게 둔 것을 세미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이게. 근데 이 접속사는 우리가 흔히 순접이라고 있잖아요. 순접, 역접,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이 세미콜론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쌍반점이라고 그래요. 쌍반점. 그러니까 콤마하고 쉼표하고 축약행이에요. 이 콤마 위에는 콤마고 아래는 쉼표잖아요. 근데 이제 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콜론. 이 점 2개, 마침표 2개. 이게 콜론이에요. 이게 그침표거든요. 이 그침표는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흔히 시에서만 보면요. 시를 쓰고요. 각주를 달잖아요. 제일 밑에다가 요즘은 이렇게 별표 해가지고 그 아래 별표하고 각주 달 때 땡땡 이렇게 하고 답니다. 거기는 세미콜론 쓰는 게 아니고 이 콜론을 써요. 예. 부연 설명을 할 때 또 각주를 달 때 먼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각주를 다룰 때는요 가장 간단하게 달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시의 내용보다 더 길게 다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어요. 각주는 가장 간단하게 달고 안 달 수 있으면 안 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Y거나 Y. 나무란 나무는 모두 Y거나 Y. 나무는 다 그래요, 거의 다. 예. 거의 좀 다 그렇습니다, 100%. 일평상 새총을 만든다. 일평상 새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새총 고무줄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깎아가지고 Y자, 대문자 Y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재밌게 만들려면 소문자 Y로 된 그 가지를 꺾어서도 만듭니다. 떡잎부터 고목까지 나무로부터 새를 날려버리기 위해 Y거나 Y 새총 전문 제조자가 되었다. 나무들은요, 왜 이렇게 새총 전문 제조자처럼 Y거나 Y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새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렇대요. 나무는 새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큰대요. 새는 나무의 도플갱어. 이것은 나만 아는 사실. 도플갱어. 잘 알죠? 분신입니다. 이중자아라는 말도 있어요. 네. 꼭 닮은 사람. 도플갱어입니다. 새는 나무 육체로부터 유체 이탈한 나무 영혼. 새는요, 나무 영혼이에요. 네. 새는. 그래서 나무와 새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무는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새가 해주는 말을 전해 듣고, 구름이 하는 말, 별이 하는 말, 이 모든 말을 다 전해 듣고 말을 해줘요. 굉장히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거지, 따지고 보면요. 네. 새는 나무 육체로부터 유체 이탈한 나무 영혼, 유체 이탈.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일이에요. 유체 이탈이니까요. 이것은 나무만 알고 새는 모르는 사실. 유체 이탈했다는 것을 새는 몰라요. 내가 나무 영혼이라는 것을 새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는 영혼이 육체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무는 새가 육체로 돌아오지, 자기 육체로 돌아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항시 새총 제조자가 돼서 새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못 두르도록. 그러니까 나무는 육신이고 새는 영혼은 새잖아요. 유배자처럼 머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유배자, 어디 이제 멀리 귀향살이 보내는 걸 유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절도안치는 섬에다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귀향 보내는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위리안치, 이건 가시울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못 나가게, 그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좀 관대한 안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본향 안치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그 고향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보통 안치에는 절도안치, 위리안치, 본향안치가 있으니까 씻을 때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정식 탁자 같은 나무에게, 나무는요 꼼짝 못하죠.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고정식 탁자예요. 그런데 새는 일종의 접이식 의자. 참 재밌죠. 참 멋지게 썼어요. 나무는 고정식 탁자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새는요 접이식 의자예요. 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나무 이전에 새가 있었다는 말은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나무 영혼은 새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 있고 나무가 생긴 게 아니고 나무가 있어서 영혼인 새를 날려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딱 잘라 말하건대 새는 나무 이후에 있었다. 나무에게 새는 뿌리를 탈출한 나무다. 새에게 나무는 뿌리를 박은 새이다. 참 재밌게 이렇게 썼어요. Y거나 Y, 공중에 떠있는 새의 은자부. 은자부는요, 안 드러낸 표라고 그래요. 은자부를. 흔히 우리가 이제 선거할 때 XX, 00, 이렇게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홍길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익명을 이게 쓰거든요. 그걸 은자부라고 합니다. Y거나 Y, 공중에 떠다니는 나무의 부표. 이게
떠다니죠. 나무 그 영혼, 즉 새가 말하는 거예요. 새를 말하는 거예요. 새는 뿌리를 내리기 위해 나무의 둥지를 틀고 나무는 더 멀리 날아가기 위해 새를 날린다. 새는 여기 줄 그어놓아야 됩니다. 두 줄을, 두 행을. 새는 나무로 돌아오는 힘으로 일생을 산대요. 나무로 돌아오는 힘으로 일생을 살고요. 나무는 새를 날려 버리는 힘으로 일생을 산대요. 상반돼 있는데 너무 재밌죠. 예. 나무는 돌아오는 힘으로, 새는 나무로 돌아오는 힘으로 일생을 살고, 나무는 새를 날려보내는 힘으로 일생을 산대요. 서로의 그 도플갱어지만, 이게 서로 닮았다는 얘기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상이몽이죠. 예. 새가 영원히 나무로 돌아오지 않을 때, 나무는 비로소 완전한 영혼이 없는 그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말을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리도 돌리고 저리 돌렸는데 그래도 할 말을 다 했고 좀 읽을수록 재미있는 그 시입니다. 좀 어렵다고 무조건 팽개치지 말고 또 읽어보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시 쓰기는요, 사물과 생각과 사실을 객관화해서 그런 감정으로 또 혼합시키고 또 감정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극적 반전이 필요하죠. 또 관조라든지 사유가 필요합니다. 관찰이 잘 된 시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또 꼭 댁에 가셔서 몇 번씩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자기 것으로 확실히 만들어 놓으면 다음 글쓰기 할 때 굉장히 좋은 착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찰이 좋은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거울 속의 거미줄입니다. 거울 속의 거미줄. 그러니까 이 거미줄이 지금 저쪽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거울에. 지금 벽에 거울이 보통 촌에 옛날 저 어렸을 때 살 때도 그 벽에 그 거울을 이렇게 조그마한 거울을 달아놨잖아요. 그럼 거울 쳐다보면 그 뒤편에 있는 배경들이 다 보이곤 했습니다. 거울 속 거미줄 한번 보겠습니다. 덕천마을 재개발 지역을 지나다 보았다. 덕천마을. 이런 뜻이에요. 시 쓸 때 어떤 지명 이름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 사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시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쯤 해체된 빈집, 시멘트 벽에 걸린 깨진 거울 속으로 하늘이 새들어 있었다. 깨진 거울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속에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진 거울 속에 하늘이 새들어 있었다. 무너지려는 집을 얼마나 힘껏 모아쥐고 있었으면, 여기 줄 치시고요, 거울 가득 저렇게 무수한 실금으로 짜여진 거미줄을 만들어 놓았을까. 근데 벽에 걸려 있는데 이게 쫙 실금이 간 거예요. 그 실금이 간 이유는 이 집이 지금 제 철거 지역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너지지 않도록 꽉 얼마나 힘을 줬으면 실금이 갔겠냐 이 말이죠. 네. 거미줄을 만들어 놓았을까. 구름은 가던 길을 잃고 잠시 걸려들고 새들은 허공을 물고 날아든다. 거미줄에 무심히 걸려있는 지붕 위, 무심히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무심히, 무심, 없을무의 마음심이잖아요. 세속적 욕망이나 가치 판단에서 벗어난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무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또 묵묵하다는 말도 있어요. 입을 다물어서 잠잠하게 하다, 묵묵하다, 그런 말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인도 없이 해가 쓸어놓은 고요를 나른한 오후가 갉아먹는다. 주인 없어요. 철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요를 해가 쓸어놨어요. 해가 쓸어놨는데 그 나른한 또 오후가 갉아먹는데요. 예.
간절함은 때로 균열을 만든다. 그 간절함, 정말 아이들도 잘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부모님도 건강해야 된다. 사업도 잘 돼야 한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는 항시 간절함 속에 살아요. 오늘 사고 안 나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깨질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불행이 나에게도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웃의 어떤 불행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측은지심을 갖고 그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나한테는 그것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일어났을 때 그 균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들도 이게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감정의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의 균열이 생기지 멀리 있는 사람은 균열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사는 사람한테는 특히 더 잘하고 섬세하게 그 서로 그 마음을 알아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열 생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균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균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두 손 가득 무너지는 인연 하나 잔뜩 움켜쥐고 있었던 적이 있다. 이건 뭐냐면 어떤 감정 균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슴속에 꼭 담아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가느다란 손금이 조금씩 깊어졌다. 심경, 이게 마음의 거울이에요. 이 심경은 마음을 들여다볼 때 마주치는 거울 속으로 손금이 흘러들어 무수한 실금을 남겼다. 무너짐이야말로 더 큰 열림이기에, 요 줄 쳐놓으시고 몇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무너짐이야말로 더 큰 열림이기에, 넘기겠습니다. 거울 속 거미줄은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다. 거울 속 거미줄은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는다까지 줄을 쳐놓으시고 몇 번 보세요. 여기는 사유 부분입니다. 균열은 어떤 부재를 품고 갈라진 틈 속마다 허기진 풍경을 흘려 넣는 것인가? 부재. 이거는 꼭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재라는 것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고 합니다. 예.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없는 거예요. 예. 허기진 풍경을 흘려 넣는 것인가? 어떤 보고 싶은 풍경이라든지 그리운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흘리고 온 날, 썩가래 같은 갈비뼈 사이로 종일 바람이 들이쳤다. 들이쳤다. 이건 뭐냐면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철거 이제 지역이라 썩가래. 나도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균열이 생겼어. 마음의 균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 썩가래 같은 그 갈비뼈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깨진 겨울은 무너지는 것을 움켜쥐고 있던 지부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러니까 이 시가 잘 띈 것은 우회 철거 지역의 그 거울에 깨진 무수히 실금간 것과 내 마음의 균열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거울로 마음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를 한편 봤는데요. 참 잘 됐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영감이 떠오르면 항시 적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적어둬야 돼요. 예. 길을 걸으면서도 느꼈던 생각을 문학기행이라든지 어디를 가서라도 우리는 꼭 적어줘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가서 그것을 반드시 느끼고 그 감정을 잘 축약해서 시로 옮겨 적어야 됩니다.